네, 반갑습니다. 2022년도 구급 국가직 시험이 이제 끝났죠. 행정학 문제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렬 필수 체제로 전환이 된 이후에 처음으로 실시가 된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난이도가 이전의 선택 과목 체제일 때보다는 다소 조금 상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했었었는데요. 예상을 깨고 문제는 지난해의 수준과 동일하게 굉장히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금 문제가 쉬운 편에 속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다만 이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와 관련된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 또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온 편이었어요. 그래서 뭐 비중이나 출제 비중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따가 뭐 살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예년의 수준을 그대로 조금 유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문제의 난이도나 뭐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뭐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상황들은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들을 좀 충분하게 좀 이해하셨다라고 하면 그래도 고득점을 받는데 그렇게 지장이 없었을 그러한 굉장히 평이한 수준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2년 연속 이렇게 평이한 수준의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흔치가 않은데 그런 기조가 지금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직렬 필수 체제로 좀 전환이 된 상황에서 약간 조금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또 최근에 이제 공무원 시험 응시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하향세를 그리고 있는 이러한 추세도 문제 난이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국가직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전체적으로 영역별 출제 문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까지 최근 2년 동안에 출제가 된 문제의 비중을 보면은 이제 행정이론과 정책이론에서 약 한 35%에서 40%, 그리고 또 조직이론과 인사행정론에서 역시 한 또 35%의 출제 비중을 보였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행정정책이론 1장, 2장의 출제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았고, 그리고 3장, 4장, 5장은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한 50-60%의 수준, 이런 정도를 유지하는 차원이었는데, 지금 점차적으로 이 3, 4장의 출제 비중, 특히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내용의 출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최근의 추세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의 출제 경향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자, 올해 출제 경향을 보시면 일단 두드러지고 있는 것은 정책이론에서의 출제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높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일장에서 문제 출제가 25%,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는 사실 국가직 공무원 시험에서는 좀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책이론에서의 출제 비중이 상당히 조금 높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이론이나 정책이론이 40%, 그리고 조직인사행정론이 역시 35%. 그러니까 이 두 장간의 기조가 이제 평형을 이루고 있는 것은 예년과 조금 다르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지방행정론이 두 문제 출제가 된다라고 하는 건 거의 이제 국룰로 자리 잡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재무행정론에서도 세 문제가 출제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정책이론에서의 출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것이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작년에 조직이론에서 좀 출제 비중이 높았던 이런 부분들하고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다소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출제 문항의 난이도를 좀 살펴볼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출제 문항의 난이도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없었던 평이한 수준의 문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자, 보시면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본 이론을 어느 정도 좀 이해하고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충분히 공부를 하셨다라고 하면 못 풀 문제는 안 나왔다라고 하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다음에 이제 난이도 중의 문제와 하의 문제가 거의 그냥 뭐 3대2 수준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중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좀 많고, 그리고 난이도 하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좀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시험에서의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난이도를 조금 낮추기 위한 의도적인 그 노력들이 출제진들에게 좀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행정학도 그 부분은 예외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1번 문제부터 같이 문제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보편적으로 그냥 1번 문제, 그러면 행정이론이 나오는 게 거의, 뭐 전형적인 수준이었는데, 지금 이제 1번 문제는 1번 문제부터 이제 인사행정론 문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직업 공무원제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직업 공무원제라고 하는 것은 뭐를 바탕으로 한다고 얘기했습니까? 직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급제와 폐쇄형 임용. 이게 중심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직위분류제라든지 그 다음에 개방형 임용과 관련된 내용들은 여기에서는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직무급 중심의 보수체계 그랬습니다. 직무급 중심의 보수체계는 이거는 직위분류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성질이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이 바로 지금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능력 발전의 기회를 부여하고 폐쇄형 충원 방식을 하고 있고 신분의 보장을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계급제와 폐쇄형 임용제의 특징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번의 정답은 여기서는 1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가볍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직업 공무원제라고 하는 것이 이 계급제와 폐쇄형 임용을 통해 가지고 직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라고 한다면 이 직업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조금 어려움을 주는 것은 뭐다? 직위분류제나 그 다음에 개방형 임용. 그러면 직위분류제와 개방형 임용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했다라고 하면 정답을 고르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2번 볼게요. 정책의 유형 중에서 정책 목표에 의해 일반 국민에게 인적, 물적 자원을 부담시키는 정책은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뭐 상당히 쉬운 문제죠. 자, 일반 국민에게 인적, 물적 자원을 부담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어떤 노동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산의 일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뽑아내는 정책입니다. 뽑아내는 정책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추출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알몬드와 포웰의 정책에서 분류가 되었던 추출 정책이 그래서 정답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구성 정책은 뭐였어요? 구성 정책은 정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틀, 그러니까 정치 체제의 구조적인 틀을 만들기 위한 그러한 정책이다. 정부 조직 개편이라든지 선거구 획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공무원의 어떤 인원이나 보수 체계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이러한 정책이고, 분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죠. 국민에게 물적 자원은 아니겠지만 물적인 자원을 배분하는 정책. 이게 이제 분배 정책이 되겠고, 상징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어떤 단결, 협력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뜻을 모으는 국민들의 어떤 애국심이나 자부심을 고양할 수 있는 그러한 류의 정책들. 그래서 국경일의 지정이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정책의 의미가 무엇이다라고 하면 2번 문제는 이거는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3번입니다. 직위분류제의 주요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요거는 난이도 중에는 지금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개념은 우리가 기본 내용을 설명하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나 예상 문제를 풀면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동형 모의고사를 풀 때도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정답률이 조금 떨어지는 거는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 이거 틀리면 나 울 거야 막 이랬었는데 의외로 지금 이 문제에서 조금 정답률이 조금 낮은 모습들이 조금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긴장하게 되면은 너무 쉬운 것도 잘 안 보이는가 봐. 뭐 그럴 수 있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걸 고르래요. 1번. 직위는 한 사람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의미한다. 직위의 기본적인 정의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다음 2번. 직급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곤란도 책임도가 서로 다른 군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종류만 유사하고 난이도와 책임도가 다 다른 군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직급이라고 하지 않고 직렬이라고 부르죠. 직렬. 직급은 뭐가 직급이야? 직무의 종류, 곤란도, 책임도가 모두 유사한 이러한 상황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마지막에 그 설명도 드렸었잖아. 그 직렬, 등급, 직급 이랬을 때 종류와 난이도 책임을 놓고 직렬은 종류가 유사하고 난이도는 다른 거, 등급은 종류는 다르지만 난이도와 책임이 유사한 거, 직급은 둘 다 유사한 거. 이렇게 설명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얘기 했었어? 우리가 행정구급이라고 이야기할 때 얘는 등급이고 얘는 직렬이며 직렬과 등급을 전부 다 모은 요게 뭐다? 직급이다. 이렇게 설명드렸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종류만 유사하고 나머지가 서로 다른 거니까 직렬에 대한 설명이지 직급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언급드렸었는데 요거를 못 찾은 사람들이 의외로 조금 있었어요. 다음 3번. 직류는 동일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을 의미한다. 동일 직렬 안에서 담당 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 그러니까 안에서 세분화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최근에 출제 경향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 드렸었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다음 4번. 직무 등급은 직무의 곤란도 책임도가 유사해 동일 보수를 줄 수 있는 직위의 군을 의미한다. 곤란도와 책임도가 유사한 요 상황. 요걸 지금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번에서는 정답이 2번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 3문제 가운데서 1번부터 3번까지 풀었는데 지금 3문제 가운데 2문제가 지금 인사행정론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정답은 전부 다 지금 직위분류제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정답으로 꽂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인사행정에 대한 조금 관심도가 조금 높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자, 다음 4번입니다. 윌슨의 규제정치 유형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보통 지금 이 보기가 나와 있는 이러한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중상급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 하로 갔어요. 별표 하나밖에 못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윌슨의 규제정치 유형은 너무나 많이 봤었고 그리고 또 그 내용들이 지금 분명하게 규명이 되어 있어서 이거는 딱 지금 첫 문장만 봐도 무슨 정치에 해당이 된다는 걸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었었거든요. 자, 1번. 자, 첫 번째부터 보죠. 정부 규제로 발생할 비용은 작고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에게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다시 말해서 뭐예요? 비용이 분산이 되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자, 다음. 2번째. 그러나 편익은 크고 동질적인 소수에 귀속된다. 소수에 귀속이 된다는 얘기는 이거는 뭐야? 편익은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윌슨의 규제정치 유형 가운데에서 비용이 분산이 되고 편익이 집중이 되는 정치를 일컫는 말이 뭐였어요? 그 우리가 고객정치라고 얘기를 했죠. 정답이 그래서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대중정치는 어땠어? 대중정치는 비용과 편익이 모두 분산이 된 그러한 정치고. 자, 다음 기업가 정치는 비용은 집중되어 있지만 편익이 분산이 된 고객 정치하고 지금 반대의 상황인 거죠. 이익 집단 정치는 비용과 편익이 모두 특정 계층에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의 정치를 의미한다. 이 구분만 분명하게 해두셨다라고 하면 뒤에 내용을 읽지 않아도 답이 나온다. 그죠? 이런 상황에서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소수 집단은 정치 조직화하여 편익이 자신들에게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정치적 압력을 행사한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예로 이제 그 택시 면허 하고 있는 택시업 종사자들 이야기 했었잖아요. 카풀 들어온다고 얘기해도 뭐 우버 들어온다고 얘기해도 막 길을 쓰고 반대하는 이런 세력화를 보여주는 모습들, 가장 대표적인 고객 정치의 예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4번의 정답은 2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기의 형태가 나왔다고, 이런 형태로 나왔다고 무조건 어려운 게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답을 찾기는 훨씬 더 쉽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앞에 두 줄에서 그냥 모든 게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입니다. 역시 보기가 나왔지만 난이도 중을 드리지 못할 문제예요. 자, 동기유발의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이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그랬습니다. 과정이론에 해당이 되는 거, 뭐가 있다라는 거, 내용이론과 과정이론의 차이는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브룸의 기대이론, 과정이론의 대표주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노력에 대한 성과, 성과에 대한 보상, 보상에 대한 만족. 이게 전부 다 통합이 되어가지고 동기부여가 일어난다는 얘기고. 다음, 애덤스의 공정성 이론, 우리가 형평성 이론이라고도 이야기했었는데, 나와 그 연관이 되어 있는 준거 집단과의 관계가 준거 집단 간의 어떤 형평, 투입이 똑같다고 인정이 되는 준거 집단과의 관계에서 결과가 형평이 깨졌을 때 동기부여가 발생을 한다는 과정 이론의 한 종류죠. 다음, 디귿.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 같은 경우에도 이거죠. 목표의 설정이 실현 가능한 목표일 경우에는 동기부여가 발생하지만 실현 불가능하다. 이건 완전 넘사벽이야. 이런 생각이 들면 아예 그냥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이러한 내용이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을 설명하는 내용이죠. 기억, 니은, 디귿 전부 다 과정 이론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다. 자, 다음에 엘더퍼의 ERG 이론이나 맥그리거의 X 이론, Y 이론 같은 경우에는 엘더퍼의 ERG 이론은 이제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과 더불어서 내용 이론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이론이었고, 맥그리거의 X 이론, Y 이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후기 인간관계론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이제 X 유형의 인간과 Y 유형의 인간이 어떠한 특징들을 보이고 어떠한 상황에 조금 예민하게 반응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내용 이론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이 과정 이론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너무나도 자명하게 드러나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봐도 리을, 니은을 과정 이론으로 보기는 어렵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여기서는 정답이 되는 것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6번입니다. 2022년도 1월 13일부터 이제 새로운 지방자치법이 발효가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지방자치법에 대한 개정이 된 지방자치법에 대한 내용이 이제 한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될 거다. 그러니까 지방행정론에서 두 문제가 나오게 되면 그 가운데서 한 문제는 반드시 그 바뀐 지방자치법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6번 문제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이 6번 문제는 지방자치법, 바뀐 지방자치법에 맨 끝에 박혀 있는 내용을 골랐어요. 그래서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사실 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그렇게 막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부분들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의 그 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자치단체라고 하면은 이제 자치단체 조합이 유일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다른 어떤 형태, 그러니까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조금 다른 특별지방행정기관과의 차별성만 조금 기억을 해두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아예 그냥 그 내용들을 그대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4개의 지금 보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 4개의 보기가 이제 그 지방자치법에 전부 다 언급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러니까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러니까 광역행정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방자치법 199조를 보시면 그 내용이 똑같이 나와 있어요. 네, 그 내용이 똑같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따라서 1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볼까요? 보통의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법인격을 갖는다. 그랬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이 보기 2번을 선택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특별지방행정기관하고 혼동을 한 거지. 특별지방행정기관과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특별지방행정기관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나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199조 3항에 보시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그러니까 법인이기 때문에 별도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2번도 그래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입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으로 구성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그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한 복수의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원으로 구성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 얘기가 이제 지방자치법 204조 1항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죠. 따라서 3번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이 틀린 이야기라는 거죠. 자, 구성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상 겸임 제한 규정에 의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 없다. 그랬는데 이 지방자치법상의 겸임 제한 규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방자치법 109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여타 공무원들처럼 이제 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정치적인 행위를 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지금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구성지방자치단체장이 겸할 수 있느냐? 그 중에서 누군가가 한 사람이 특별지방자치단체 장을 역임할 수 없다라는 건데, 자, 205조에 보시면, 자, 구성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9조, 다시 말해서 겸임 제한 규정, 여기 이제 109조를, 이게 지금 겸임 제한 규정이죠. 여기에도 불구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틀린 얘기죠. 이게 지금 틀린 내용이 되겠다. 따라서 여기서는 4번이 틀린 내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뀐 지방자치법의 내용을 분명하게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 두셨으면, 이제 한 번 정도 쭉 내려다 봤으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봤을 수 있을 텐데, 상대적으로 조금 관심이 조금 적었던,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았던 그런 부분에 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조금은 당황스러웠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특별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을 구분만 했다고 하더라도 정답을 고르는 선택의 폭은 그만큼 줄어들었을 거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6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자, 다음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나카무라와 스몰우드의 정책 결정자와 정책 집행자의 관계에 따른 정책 집행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나카무라와 스몰우드의 정책 집행 유형, 정책 집행 유형 2년 만에 다시 지금 출제가 됐어요. 2년 만에 출제가 되는데 지금 이번에서도 협상형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유형에 대해서 크게 자세하게 좀 기술한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를 냈습니다. 시험을 친 친구들 가운데에서 이제 이 문제의 답을 놓고 상당히 좀 논란들이 조금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1번과 4번을 가지고서 상당히 조금 많이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죠. 고전적 기술자형은 정책 결정자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면 정책 집행자는 그 목표를 지지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기술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기술적 차원의 재량을 행사한 것으로 보는 견해와 아니다. 이거는 정책 수단의 결정이다. 이거는 정책 수단의 결정권을 행사한 것이다. 라고 본 두 가지의 내용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1번을 주장하는 사람은 1번이 답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2번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정답만 놓고 보면 이거는 기술적 재량 행사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가깝다. 교과서의 내용들을 봐도 이제 이 기술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역할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물론 이 강구라는 말이 이 정책 수단의 결정권을 행사했다라고 볼 수 있을 충분한 뭐 여지는 있는데 2번의 내용은 아니다. 정책 수단의 결정권을 행사한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1번의 내용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기술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역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기술적인 재량을 행사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2번. 재량적 실험형은 정책 결정자가 추상적인 목표를 설정하면 정책 집행자는 정책 결정자를 위해 목표와 수단을 명확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그래서 추상적으로 그냥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최선을 다해주세요. 그냥 이런 정도의 이야기만 하면 집행자들이 그 추상적인 목표를 구체화하고 그 구체화된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찾아낸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2번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입니다. 관료적 기업가형은 정책 집행자가 목표와 수단을 강구한 다음 정책 결정자를 설득하고 정책 결정자는 정책 집행자가 수립한 목표와 수단을 기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그러니까 정책 집행자가 대부분의 내용들을 전부 다 결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책 결정자에게 사후에 추인을 받는 이 같은 형태라고 볼 수가 있죠. 3번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이 틀린 내용이라는 건데요. 자, 4번 봅시다. 일단 4번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협상이라는 단어를 놓고서 이게 협상형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협상, 지시적 위임형에서 이야기하는 협상, 협상형에서 얘기하는 협상은 일단 정책 결정자와 정책 집행자 간의 협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 대상 집단과, 정책 집행자가 정책 대상 집단과 협상을 하는 것, 이거는 해당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지시적 위임형에서는 협상을 누가 하느냐? 정책 집행자가 정책 대상 집단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집행자가 협상을 한다. 정책 집행자들끼리, 자기들끼리 협상을 진행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 4번의 논의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정답은 4번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7번의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구라고 하는 말의 표현이 적절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뭐 그렇다고 정답에 영향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자, 다음 8번입니다. 목표 관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랬습니다. 자, 목표 관리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조직 구성원이 전체가 참여해서, 그러니까 목표 설정 단계부터 전부 다 참여해가지고, 전부 다 참여해서, 목표 달성을 위한 각자의 역할들을 맡아나가는 이 같은 형태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조직 운영의 어떤 민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측면으로 제공이 된 내용이었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옳은 것만 고르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기억. 부하와 상사의 참여를 통해 목표를 설정한다. 그 목표를 설정할 때 그냥 상사 집단들만 있는 게 아니라 부하나 상사 모두가 참여한다. 기억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조직 전체가 참여하는 부분이었으니까요. 다음, 니은. 중장기 목표를 단기 목표보다 강조한다. 그랬는데 이 목표 관리제 같은 경우에는 딱 주어져 있는 당면 목표만을 가지고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 구성원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지, 무슨 중장기적인 게 5년 뒤, 10년 뒤 이런 계획들까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강조가 되는 거는 단기 목표지 중장기 목표가 아니다. 니은은 앞뒤가 바뀌어 있어야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디귿. 조직 내외의 상황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조직에서 성공 확률이 높다. 그렇죠. 그냥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에만 골몰할 수 있으려면 조직 내외의 상황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그런 조직에서 성공 확률이 높다는 것.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기억, 디귿,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리을. 개별 구성원의 직무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목표의 정성적, 주관적 성격이 강조된다. 그랬는데 개별 구성원들의 직무 특수성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여기에서는 계량적인 목표의 달성,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목표 같은 경우에는 목표의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성격이 강조가 됩니다. 주관적인 성격이 강조가 되지를 않아요. 따라서 8번에서는 옳은 것은 기억과 디귿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8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목표 관리제는 MBO 같은 경우에는 TQM과 더불어서 굉장히 출제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어김없이 또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9번입니다. 동일 회계연도 예산의 성립을 기준으로 볼 때 시기적으로 빠른 것부터 순서대로 빠르게 연결한 것은 그랬습니다. 예산의 성립을 기준으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일단은 조금 여러분들을 꽝 하고 때렸을 텐데, 우리가 이제 그 예산의 성립 시기별로 예산을 구분한 게 있었잖아요. 그 예산의 유형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예산의 성립 시기에 따라 가지고 구분을 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이제 지금 다음 것 같습니다. 자,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이 되었을 때 그 예산을 우리가 이제 당초 예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그 심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수정이 이루어졌을 때를 수정 예산이라고 이야기한다. 다음에 예산안이 회계연도 개시일까지 의결되지 않았을 때에 제한적으로 성립이 되는 예산이 준예산, 잠정예산, 가예산인데, 사실 이 준예산, 가예산, 잠정예산은 예산의 성립을 기준으로 볼 수가 없어. 이게 언제 성립이 되느냐, 이거를 논하기가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특히 준예산 같은 경우에는
잠정 예산, 아니, 예산의 회계년도 개시일까지 예산이 성립이 안 됐을 때 자동적으로 전년도 예산에 준해가지고 집행이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의 성립 시기를 그냥 회계년도 개시일?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좀 붙죠. 의결이 안 됐을 때를 생각하는, 의결 전에 형성이 되는 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에 이제 본예산은 국회 의결이 이루어지고 난 최초의 예산을 본예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추가 경정 예산은 국회 의결 이후에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상정이 되는 예산을 우리가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걸 다 떠나서 이 순서를 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걸 다 떠나서 일단 본예산 다음에 국회 의결로 인해 가지고 확정이 된 본예산 이후에 등장하는 거는 추가 경정 예산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답을 금방 찾을 수 있어요. 본예산. 자, 보기 4개에 전부 다 지금 본예산이 있죠. 그 본예산 뒤에는 추가 경정 예산만 있어야 된다. 준예산 있으면 안 되고, 뒤에 아무것도 없어서도 안 되고, 그죠? 이거 다 들어와 있어서도 안 되는 거잖아. 이거는 이 뒤로 들어와야지 맞는 이야기인 거죠. 따라서 정답이 여기서는 3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예산을 분류한 내용을 우리가 쭉 이렇게 직선상으로 표시를 해놓고 그 시기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예산이 형성이 되는가를 정리하실 필요가 있기는 한데,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를 가장 빨리 풀 수 있는 건 본예산 뒤에 나오는 건 추가 경정 예산밖에 없다. 요것만 생각하시고 계셨으면 문제를 풀기가 너무 쉬워지는 그러한 문제인 거죠. 의외로 굉장히 좀 까다롭다고 이야기했던 친구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작년도에 이 예산 과정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참신한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그 정도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그래도 꽤 참신성이 조금 높아진 그러한 형태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9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가라의 행정이론이 등장한 시기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랬습니다. 와우. 자, 행정이론이 등장한 시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을 골라라. 각각의 지금 이 행정이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셔야 되겠죠. 언제 어떻게 등장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가부터 볼게요. 정부와 공공부문에 참여하는 다양한 참여자들의 네트워크를 중시한다. 다음, 정부는 전체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조정자의 입장에 있다고 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다양한 참여자들을 강조한, 공공부문에 참여하는 다양한 참여자들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정책 결정을 이야기한 게 바로 뉴 거버넌스죠. 이 뉴 거버넌스는 1990년대에 등장합니다. 1995년에 로즈라고 하는 학자가 처음으로 이 뉴 거버넌스라는 말을 썼는데, 그죠? 자, 가는 뉴 거버넌스에 대한 내용이고요. 나를 보죠. 행정학의 지적 위기를 지적하면서 인간을 이기적, 합리적 존재로 전제하고 공공재의 공급이 서비스 기관 간 경쟁과 고객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행정학의 지적 위기를 이야기한 게 이제 인간을 이기적, 합리적 존재로 전제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거는 1970년대에 등장했던 이거는 공공선택론에 대한 내용을 생각할 수 있죠. 가보다는 앞에 있어야 될 내용이 되겠네요. 자, 다음 다 봅니다.
정치는 국가의 의지를 표명하고 정책을 구현하는 것이며 행정은 이를 실천하는 관리 활동으로서 정치와 행정의 차이를 분명히 하였다. 정치와 행정의 차이를 분명하게 갈랐어. 이거는 정치, 행정, 이원론에 대한 내용이죠. 정치, 행정, 이원론이 처음으로 등장을 한 게 1880년대의 일이니까 아마도 지금 이 네 개의 내용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나와 있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라. 왈도를 중심으로 가치와 형평성을 중시하면서 사회의 문제 해결에 대한 현실 적합성을 갖는 새로운 행정학의 정립을 시도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가치와 형평성을 중시하면서 현실 적합성. 이거는 지금 신행정학에 대한 내용이죠. 신행정학이 등장하게 된 게 이제 1940년대니까 가치를 강조했다라고 하는 점, 현실 적합성. 그리고 우리 그 신행정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그 적실성과 실천. 이걸 강조했었죠. 그리고 새로운 행정학의 정립.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다가 제일 먼저 나와야 하고 그 다음 라, 그 다음에 나, 가가 순서대로 나와 있어야지 맞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기를 보시면 다라, 나, 가. 2번이 여기서는 정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행정 이론상에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이론에서 그 학자들이 나오는 거 굉장히 어려워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좀 줄어든 대신에 이제 이론들에 대한 의미들 분명하게 좀 가리는 그러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10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다음 11번입니다.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군무원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된 내용이라고 기출문제 풀이하면서 조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군무원 시험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제 작년에 안 나왔거든요. 작년에 안 나왔는데 올해는 이제 장소를 이동해서 이제 국가직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계속비, 수입 대체경비, 예산의 이체는 전부 다 신축성 유지 제도죠.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전부 다 전통적 예산 원칙의 예외다.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예산의 재배정은 뭐예요? 예산의 재배정은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은 다음에 그것을 다시 조직의 재무담당관에게 예산 집행권을 넘기는 것을 우리가 예산의 재배정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것은 예산 집행의 통제 방안이다. 통제 방안이지 이거는 신축성 유지 방안이 아니다. 정답이 그래서 3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축성 유지 제도를 전부 다 알아야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보기에 따라서는 난이도 중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좀 있었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너무 많이 봤잖아요. 너무 많이 봤어요. 기출문제에서 뭐 4번 이상을 봤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틀려?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건 난이도가 높은 난이도라고 볼 수가 없어요. 난이도 하입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3번이 된다. 어쩜 세상에 그 나온 기출문제가 전부 다 예산의 배정, 재배정을 답으로 하고 있는지. 이거 말고도 통제 방안이 많은데 정답은 계속, 문제는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도 조금 이채로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12번 봅니다. 정부 간의 변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정부 간의 변천.
근대 국가와 현대 국가의 정부 간의 변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와 관련된 지금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자, 1번부터 봅니다. 19세기 근대 자유주의 국가는 야경 국가를 지향하였다. 그랬습니다. 18세기 산업혁명 이후부터 등장했던 이 자유주의의 이념, 요것들을 바탕으로 해서는 그냥 국민들이 자유롭게 경제활동할 수 있도록 국가는 내버려둬라. 이렇게 보는 거죠. 야경 국가를 지향하고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2번. 대공황 이후 케인스주의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은 큰 정부관을 강조하였다. 케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정 자본주의를 내세웠고요.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은 공공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죠. 그러니까 큰 정부관을 강조한 거 맞습니다. 큰 정부와 작은 정부를 이야기할 때 크고 작다는 거는 이건 정부의 영향력을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2번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3번. 영국의 대처리즘, 미국의 레이거노믹스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였다. 80년대에 영국과 미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정부의 영향력을 줄이고 시장의 영향력을 강화하자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죠.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맞아요. 자, 그럼 4번이 틀린 건데, 4번 봅니다. 하이에크는 노예의 길에서 시장 실패를 비판하고 큰 정부를 강조하였다. 그랬는데, 자, 하이에크는 노예의 길에서 뭘 강조했어요? 우리 이제 정책 이론에서 기획에 대한 내용에서 이 부분들을 봤는데, 국가가 기획을 해가지고 국가 기획을 통해가지고 백성들을 이렇게 통제하는 것이 결국은 국민들을 국가의 노예로 만드는 그러한 길이다. 이거는 시장 실패를 비판한 게 아니라 국가 기획에 의한 정부 실패를 비판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하이에크는 큰 정부를 강조하지 않고 작은 정부를 강조합니다. 국가는 빠져라 이거야. 기획하지 말아라.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12번에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선 4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부 간의 변천에 대한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우리가 조금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다음 13번입니다. 이것도 난이도를 하를 줄까? 뭐 이런 생각도 조금 살짝 해봤는데, 우리가 또 이 관련된 문제들은 또 너무 많이 봐봤잖아요. 공무원 신분의 변경과 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공무원 신분의 변경과 소멸과 관련된 내용은 이제 임용과 관련된 내용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 보죠. 직권 면직은 법률상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자, 법률상 징계의 종류는 6가지이고 이 6가지가 전부 다 2글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파면, 해임 전부 다 2글자인데 직권, 면직 4글자죠. 법률상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2번. 정직은 징계 처분의 일종으로 정직 기간 중에는 보수의 2분의 1을 감하도록 되어 있다. 그랬는데, 자, 보수의 일부를 감하는 거는 감봉밖에 없다고 얘기했고, 그것도 3분의 1이었어. 2분의 1을 감하는 거는 없죠. 정직은 보수를 얼마 감해? 전액을 감한다. 정직 기간은 1개월에서 3개월. 기간 동안으로 하고 그 기간 동안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정직이죠. 그래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보수의 전액을 감하도록 하는 그 같은 징계다. 이 2번이 틀린 거야. 이거 너무 많이 봤잖아요. 너무 많이 봤잖아. 다음 3번. 임용권자는 사정에 따라서는 공무원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휴직이라고 하는 거는
공무원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도 가능하지만 임용권자가 직권으로도 휴직을 명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맞는 얘기죠. 다음 4번. 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직위 해제를 받은 공무원이 직위 해제 기간에 능력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직권 면직을 통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앞에서 우리가 예상 문제 통해 가지고 봤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려고 직무 대기 기간 동안에 무슨 연구 활동에도 참여시키고 교육 훈련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역량을 조금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역량 강화를 해도 얘가 안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면은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면직을 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는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2번.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정직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특히 징계와 관련된 얘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14번입니다. 립스키의 일선 관료제에서 일선 관료들이 처하는 업무 환경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 일선 관료제, 그러니까 정책이 집행이 되는 그 현장에서 일선 공무원들이 맞닥뜨리는 현실은 상당히 조금 녹록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안정적인 그런 상황들은 전혀 없고 굉장히 돌발 상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그러한 여지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 많이 말씀드렸죠. 1번 자원의 부족입니다. 물질적인 자원도 부족하고 시간적인 자원도 부족하고 인적 자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자원들이 다 부족해. 두 번째, 일선 관료의 권위에 대한 도전들도 있죠. 그래서 이 일선 관료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있을 때 그 관료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신의 권위를 보다 강화시키고자 하는 움직임들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다음에 모호하고 대립된 기대가 있어. 이러한 정책을 시행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쉽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있죠. 자, 근데 이제 단순하고 정형화된 정책 대상 집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 같은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되기가 쉽지 않은데 모호하고 대립된 기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책 대상 집단이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 다양하고 그 다음에 비정형화된 그러한 모습들을 보인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4번에는 4번이 정답이 되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굉장히 정책 이론에 대한 언급이 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여기도 이제 의사결정 모형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이 의사결정 모형도 정책 결정 모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자,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1번. 최종 모형은 정책 결정자의 합리성뿐 아니라 직관, 판단, 통찰 등과 같은 초합리성을 아울러 고려하였다. 초합리성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무조건 최종 모형이다. 이거는 앞에 동형 모의고사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1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2번. 쓰레기통 모형은 대학 조직과 같이 조직 구성원 사이의 응집력이 아주 약한 상태, 즉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려고 시도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그러니까 무슨 합리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에서 결정이 되는 의사결정. 이것을 설명하는 거죠. 다음 3번. 점증 모형은 실제의 정책의 결정이 점증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뿐 아니라 정책을 점증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그러니까 실제의 정책 결정이 점증적인 방식, 기존의 체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안정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강조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3번도 맞는 이야기. 자, 그럼 4번이 틀렸는데, 자, 4번 뭐에 대한 얘기인지 봅시다. 회사 모형은 조직의 불확실한 환경을 회피하고
조직 내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과 기획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런데 일단 조직의 불확실한 환경을 회피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은 회사 모형의 특징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모험을 한다든지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한다든지 이거는 회사 모형에서 강조가 되는 내용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이 회사 모형에서는 당면 과제에 대해서만, 당면 문제의 처리에만 골몰하죠. 뭐 앞날을 내다보고 뭔가를 결정하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회사 모형의 특징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략이나 기획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전략 이런 것들은 필요 없어. 그냥 발등에 불 끄는 게 우선이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15번의 정답은 여기서는 옳지 않은 것, 4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16번입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정당화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공무원의 뭐 규범, 행동, 여기에서 이제 가장 먼저 나왔던 것이 이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인데, 자, 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집권자의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나는 내 할 바를 한다. 고객이 어떤 정치적인 성향들을 가지고 있는가가 내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더라도 나는 똑같이 행동하는, 똑같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같은 모습을 우리가 이제 정치적 중립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당화 근거로 옳지 않은 걸 고르래. 자, 1번 보죠. 여권주의의 폐해를 극복하여 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 여권주의의 폐해가 뭐였어? 왕이나 정당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이 자체부터가 정치적 중립하고는 거리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걸 기대하고서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던 게 이제 실적주의잖아요. 이 목적으로 등장한 게 실적주의다. 1번 맞는 이야기예요. 다음 2번.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공평무사하게 봉사해야 하는 신분이다. 그랬는데 그렇죠. 공평무사하게 봉사한다. 어느 사람이든지 똑같이, 누구에게든지 똑같이 봉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신분인 거죠. 2번도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음 3번.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강화하여 공직의 계속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이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공무원의 정치적인 기본권을 강화해 공무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죠. 공무원은 정당 가입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서명운동이나 무슨 뭐 선거운동, 뭐 낙선운동 이런 데 참여할 수가 없어.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자기가 할 수 없단 말이지, 공무원의 이름을 걸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공무원의 정치적인 기본권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은 틀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일단 정당 가입을 금지시키고 있는 참정권의 제한,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 기본권을 강화시킨다라고 볼 수 없다. 3번은 그래서 틀린 이야기가 되고요. 다음 4번. 공명선거를 통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제고할 수 있다.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16번에는 3번이 틀린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17번입니다.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지방교부세와 관련해서는 그 각각의 지방교부세의 내용과 재원에 대해서 기억을 해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그 재원과 관련된 변화들이 있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뀐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방교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는 나왔는데 그 변동이 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안 나왔어요. 안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각에서 이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돼 가지고 논란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부동산 교부세에 대한 언급이 있지 않을까라는 아주 얄팍한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지금 보기에 지금 등장을 한 게 보여요. 자,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용 볼게요. 1번.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시키는 재정 균등화 기능을 수행한다.
이거는 이제 뭐 보통교부세나 뭐 부동산 교부세나 뭐 여러 가지 지방 교부세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2번.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소방안전 교부세로 구분한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는 것 맞는 이야기죠. 다음 3번.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각 중앙관서의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런데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안 그래.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아도 별도 신청 없어도 법률에 정해져 있는 대로 배분이 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각 중앙관서의 예산에 반영이 되는 이거는 지방교부세가 아니라 이건 국고보조금에 대한 내용이죠. 따라서 3번이 지금 틀린 얘기가 됩니다. 다음 4번. 부동산 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며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 그래서 부동산 교부세의 재원은 종합부동산세 전액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일각에서 어차피 이거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에 줄 거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해달라 뭐 이런 요구가 있었다 그랬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얘기했어. 그 말씀도 드렸었던 것 같아요. 17번의 정답은 여기선 3번이 정답이 되는 것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18번입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우리나라 정부업무평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는 우리가 뭐 동형 모의고사나 예상 문제를 통해서도 많이 봤기 때문에 18번 문제를 보셨을 때는 굉장히 조금 반가우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조금 약간 깊이 있게 나와 있어서 우리가 법령을 통해 가지고 내용들을 정리를 해드렸지만 그 법령에 대한 내용들을 좀 꼼꼼하게 안 보셨다고 하면은 사실 기억을 조금 반추해내기가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 문제이기는 합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그랬는데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평가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자체평가에 대한 재평가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얘기한 특정평가가 있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주관을 하는 건 맞아요.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건 맞는데 특정평가의 대상은 중앙행정기관만 해당이 되지 공공기관을 대상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은 특정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공공기관은 별도로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있잖아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특정평가의 대상에는 중앙행정기관만을 대상으로 한다. 1번이 틀린 내용이 됩니다. 다음 2번. 국무총리 소속 하에 심의의결기구로서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둔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둔다. 뭐 이거는 우리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을 통해서 확인을 해본 내용이기도 해요. 2번 맞는 내용입니다. 다음 3번.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에 있어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평가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4번.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자체평가죠. 스스로 평가하는 거니까. 따라서 2, 3, 4번은 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정답은 여기선 1번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19번입니다. 중앙정부 결산보고서상의 재무제표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재무제표. 재무와 관련된 모든 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재무제표는 국가회계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죠. 국가회계법상에 재정상태표, 재정운용표, 그리고 순자산 변동표. 여기서 말하는 순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얘기했었던 자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중앙정부의 결산보고서상에는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국가회계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내용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차 대조표, 뭐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 재정운영 보고서 뭐 이런 것들은 기업에서 통용이 되는 내용들이 있죠. 19번의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내용이기도 해요. 네. 국가회계법상에
14조에 보시면 이 재무제표는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20번입니다. 전자정보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다음의 개념은 그랬습니다. 이거는 같은 문제가 한번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한번 본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문제가 지금 또 한 번 출제가 됐어요. 자,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 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 이거를 의미하는 게 뭐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보면 전자문서, 이게 방법이니까 어떤 솔루션을 이야기하는 거죠. 솔루션. 그러니까 전자문서는 아닌 거지. 전자문서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작성이 된 문서인 거야. 그러니까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이 된 문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왜 그 무슨 뭐 포털 사이트 같은 가입 신청서 같은 거 쓰면 가입란에다가 무슨 이름 쓰고 무슨 뭐 생년월일 쓰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자문서예요. 우리 그 정부 24에서 민원 신청할 때 관련된 내용들 작성하는 것들이 전부 다 전자문서입니다. 그래서 전자적인 형태로 송수신이 되거나 저장이 되는 그러한 표준화된 정보, 이걸 우리가 전자문서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보기술 아키텍처가 바로 이 일정한 기준이나 절차에 따라서 조직 전체 구성 요소들을 통합 관리하는 그 같은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2번이 그래서 정답이 되겠고요.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수신, 송신,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담당하는 어떤 전문적인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들을 통칭해서 우리가 정보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다음 정보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보 시스템의 구축이나 운영에 활용이 되는 인력이라든지 또 자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칭해서 정보 자원이라고 얘기해요. 각각의 이 정의들이 전부 다 전자정보법 2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같이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22년도 9급 국가직 기출문제를 한번 살펴봤어요. 문제가 뭐 그렇게 생소한 문제가 있었던 거는 뭐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다 한 번씩들 이렇게 좀 훑어봤고 확인을 해봤고 한 번이라도 안 보고 넘어간 내용들은 없었다. 그 내용들을 얼마만큼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하느냐 하는 것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고득점을 하신 분들 뭐 축하의 말씀을 드려요. 뭐 행정학만 잘 봤다고 해가지고 합격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행정학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아쉽게도 좀 뜻을 이루지 못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직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하고 지금 같이 보신 분들 있을 텐데 사람은 그 불완전하기 때문에요. 누구나 넘어져요.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넘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넘어지는 실수를 통해서 사람은 조금 더 단단해지고요. 그리고 그렇게 단단해지려고 하면 넘어지는 그것 물론 중요하지만 넘어졌을 때 얼마나 멋있게 일어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시험 뭐 예상보다 좀 잘 못 봤다 하는 친구들 가운데서 저는 글렀나 봐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조금 마음이 아팠는데요.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잘해야지 라고 막 이렇게 굳은 마음을 먹고서 있다 보면 힘이 들어가서 뜻하지 않은 실수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계기로 해서 얼마나 내가 멋있게 일어나느냐 하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인생에 있어서 아직 뭐 첫 발을 내딛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사실 조금 민망한 그런 시작점에 와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그 시험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느낄 수 있는 뭔가 메시지를 얻었다라고 하면 그 메시지에 충실한 여러분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들의 그런 비상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2022년도 9급 국가공무원, 국가직 시험 문제 기출 문제 해설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충분하게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겠습니다.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